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중국의 AI 딥시크 충격에 이어 관세 전쟁 이슈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이던 주식시장이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이며 연일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연 3%대의 예금 상품들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불려가기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금리 인하의 흐름 속에서 연 9.54%라는 비현실적인 이자 수익률을 내세운 상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년 도약 계좌는 안정적으로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만 34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더 이상 청년이 아닌 저는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지만 조건이 좋은 상품이면 아내 계좌라도 하나 만들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5년간 청년도약 계좌에 적립식으로 납입할 자금으로 차라리 아내의 배당연금 계좌를 추가로 하나 더 개설하자였습니다. 단지 기대 수익률만 고려해서 내린 결정은 아닙니다. 청년도약 계좌를 개설한다면 아내는 5년 후 아주 안전하게 기대했던 만큼의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편안하게 이자만 기다리는 것보단 험난한 투자 시장을 경험하면서 더 많은 걸 고민하고 더 많은 걸 배우길 바랍니다. 5년 후 청년 도약 계좌보다 좋지 않은 성과로 적립식 투자가 마무리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배우고 느끼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 겁니다. 저는 투자 과정에서 공부하며 얻게 되는 지식과 삶에 대한 깨달음이 9.54%의 연 이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내 명의의 청년 도약 계좌 대신 적립식 투자를 위한 두 번째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를 대신해서 만든 계좌이기에 청년 도약 계좌를 넘어섰으면 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습니다. 먼저 청년 도약 계좌의 핵심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보입니다. 연 최대 9.54% 금리 청년 도약 계좌 신청하세요. 월 70만 원씩 부으면 5천만 원 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네. 먼저 9.54%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할 경우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추가로 받게 되는 정부 기여금은 더 커집니다. 최대 혜택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보죠.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가 월 최대 납입액인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부하면 납입 원금은 4,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5년간의 이자와 정부기여금 최대치인 월 3.3만 원을 모두 합산할 겁니다. 그러면 5년 후 받게 되는 만기 수령금은 5,061만 원이 됩니다. 만약 4,200만 원을 한 번에 거치식으로 납입한 후 5년 후 5,061만 원을 받는 것이라면 5년간 자산이 20.5% 성장했으니 연평균 수익률은 3.8%가 됩니다. 하지만 청년 도약계좌는 4,20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는 적립식 투자이므로 거치식 투자의 수익률 계산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네이버 적금이자 계산기를 활용해서 월 납입액 70만 원, 적립기간 5년, 연 이자율 9.54%, 그리고 이자 수익의 15.4%를 과세하도록 설정한 후 5년 후 실수령액을 구하면 5,061만 5,622원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상품이지만 만약 일반 과세를 적용한 적금 상품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정부 기여금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연 9.54% 수준의 금리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다만 최대 혜택을 기준으로 9.54% 금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소득 구간 4,800만 원 초과에서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연 이자율은 8.07% 수준으로 조금 낮아지게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9.54% 금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안전한 예금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5년간 어설픈 투자로 돈을 잃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엔 청년도약계좌 대신 새롭게 개설한 아내의 두 번째 연금저축계좌 운용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동일하게 매달 70만 원씩 5년간 꾸준히 납입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5년 후 계좌의 총평가액이 5,061만 원을 넘어섰는지 아닌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일 것 같습니다. 매달 입금되는 70만 원 중 30만 원은 솔미당 H, 20만 원은 타미당 2호, 나머지 20만 원은 코미당 커버드콜을 매수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는데 만약 5년 후 아내의 연금저축계좌가 청년도약계좌보다 낮은 성과를 얻게 된다면 그건 아마도 환손실 때문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손실로 인한 실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환해지 상품인 솔미당 H를 포트폴리오에 함께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아닌 미국 배당 다우존스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이유는 현재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중심으로 확정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것보다 마음 편한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이 바뀌면 종목에도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5년 이내에 S&P 500이 약세장에 접어들게 된다면 그때부턴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저가에 매수하고 원래대로 회복하면 다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위주로 배당연금을 늘려가는 것에 최대한 집중할 생각입니다. 안정적인 청년도약계좌를 대신해서 진행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더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단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며 청년도약계좌를 넘어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 초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ETF 상품으로 구성했으며 월 초에 입금된 배당금으로는 월중 배당금을 지급하는 ETF 상품들을 매수하면서 배당금 재투자로 인한 복리 효과를 5년에 걸쳐 누려나갈 생각입니다. 복리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단리 예금 상품을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미래 배당금과 주가 그리고 환율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바로는 배당 수익만으로도 청년도약계좌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미당 H의 연배당 수익률을 3%로 가정하고 타미당 2호의 배당 수익률 10%, 코미당 커버드콜 12%로 가정할 경우 3대 2대 2 비율로 매수할 경우엔 배당 수익률은 대략 7.57%가 됩니다. 보수적으로 7%로 가정해도 5년 후 총평가액은 5천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을 가정하지 않고 배당 재투자도 가정하지 않은 보수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청년 도약계좌로 얻게 될 최대 평가액 5,061만 원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 환손실 가능성 및 시장 붕괴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청년도약계좌를 이긴다는 발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총평가의 기준으론 이기지 못하더라도 5년 후 아내의 연금저축계좌에선 대략 월 30만 원 정도의 배당연금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5년 후 계약이 종료되면서 기존에 좋았던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지만 아내의 연금저축계좌는 5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월 30만 원 이상의 배당연금이 만들어질 겁니다. 길게 보고 간다면 결국엔 배당연금 투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란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큰 욕심을 내려놓고 5년 후 5천만 원 정도의 목돈, 그리고 월 30만 원씩 입금되는 배당연금을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수비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5년간 월 70만 원씩 납입해서 평생에 걸쳐 월 30만 원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서 언급한 모든 내용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더할 경우 5년 동안 495만 원 혹은 396만 원의 확정 수익이 더해집니다. 납입금 4,200만 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4,695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은 제외하는 게 바람직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내는 이번 달부터 월 70만 원 적립식 배당연금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5년 후 월 3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되는 배당연금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청년도약계좌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매달 꾸준히 투자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2025년 3월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총 60회 납입을 목표로 하는 월적립식 투자의 첫 번째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솔미당 H 27주, 타미당 2호 19주, 코미당 커버드콜 17주를 매수했습니다. 아직 입금된 배당금도 없고 총평가액은 고작 70만 원으로 상당히 초라한 수준입니다. 초라한 시작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개설한 아내의 연금저축계좌에서 월 3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청년 도약계좌를 넘어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새로 만든 계좌에서는 아직 배당연금이 한 푼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만 아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에선 이번 달에도 월 30만 원이 넘는 배당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꾸준히 배당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기존 계좌에 담긴 종목들의 수량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5년 후쯤엔 월 50만 원 수준까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월 70만 원 적립식 배당연금 투자를 꾸준히 이어나가서 월 30만 원 수준의 배당연금이 추가된다면 5년 후엔 아내의 계좌에서도 월 80만 원 정도의 배당연금이 꾸준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5개월 전 구독자 루카매직님께서 제 계좌 말고 아내의 계좌도 월배당 100만 원을 목표로 투자해달라고 요청해 주셨는데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배당연금 포트폴리오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당 성장주 개별 종목으로 브로드컴과 에브비, 머크를 3년 6개월 이상 꾸준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엔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는데 그 시기를 잘 버텨낸 덕분에 지금은 마음 편히 보유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투자금도 크지 않고 매분기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매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연금저축계좌는 제 계좌와 동일하게 미국 배당 다우존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미당, 솔미당, 타미당이 각각 600주, 환해치 상품인 솔미당 H가 126주 담겨 있습니다.
현재는 환율이 오른 탓에 환노출 상품들의 성과가 더 좋은 편이지만 이 추세가 영원히 계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익률이 저조한 환해지 위주로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ISA 계좌엔 커버드콜 ETF인 타미당 2호 2248주와 코미당 커버드콜 143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인 코덱스 CD금리 액티브도 1000만원 이상 담겨 있는 게 제 투자와 다른 점입니다. 3년 6개월 전 1억 원으로 아내의 계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7천만 원은 주식을 담고 3천만 원은 만일을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2천만 원 정도는 여전히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아내 계좌는 제 계좌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할 땐 공격적으로 운용하면 수익률이 높고 보수적으로 운용하면 수익률이 낮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높지 않은 수익률을 기대할 때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때가 많고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때 오히려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이번엔 배당 관점이 아닌 시세 차익 중심으로 투자했던 성장주 계좌를 살펴보죠. 개별 성장주로 선택했던 종목 중 애플과 구글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중국 기술주 거린메이와 국내 성장주 비나텍과 파이nem텍은 장기간 보유했음에도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국가별로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은 외부 요인에 반응하는 민감도도 크고 변동성도 커서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종목과 중국 종목들이 항상 아쉬운 모습만 보여줬던 건 아닙니다. 주기성을 가지고 좋고 나쁨을 반복하는데 이번이 좋지 않은 주기일 뿐입니다.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는 믿음으로 분산 차원에서 국내 종목도 일정 부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수익률 자랑이 아닌 정말 현실적인 투자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이 영상을 만든 목표이기 때문에 손실 종목명도 블라인드 처리 없이 모두 공개했습니다. 매수 추천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종목을 추천할 능력도 제겐 없습니다. 이번엔 세배 레버리지 ETF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의 세배 레버리지 상품인 TQQQ는 수익 구간에 있지만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상품인 SOXL은 현재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환율이 높아진 덕분에 그나마 손실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SOXL이 TQQQ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8개월간 주가가 70%나 하락하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비중을 보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을 마음 편히 투자하려면 수익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레버리지 ETF 비중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보유하는 편이 좋습니다. 레버리지 ETF 장기 보유 과정과 그 결과도 주기적으로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이었던 2022년 1월 22일 아내 계좌에 담긴 모든 투자 종목을 구독자님들께 상세히 공유하는 영상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 영상을 시작으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아내의 계좌 투자 현황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계좌에 담긴 자산 현황을 공유하는 게 민망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의 이야기가 미래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보면서 얻게 되는 보람이 더 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장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자산이 변해가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가감없이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보유 자산을 사고 팔고 반복하지 않고 저축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배당주를 매수하면서
배당연금을 조금씩 늘려가는 과정을 계속 영상으로 남겨갈 겁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아내의 두 번째 연금저축계좌로 월 70만원씩 5년에 걸쳐 적립식 투자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꾸준히 보여드리겠습니다. 5년 후부터 이 계좌에서 월 30만원이 넘는 현금 흐름이 끝없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게 이번 적립식 투자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를 이기는 건 그저 재미를 위한 부수적 목표일 뿐입니다. 나이를 먹는 건 싫지만 2030년 3월은 기다려집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목표를 세워 투자를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의 크기에 연연하지 말고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고 매달 꾸준히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자극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